안녕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를 또 읽어드리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 유형을 꼽으라고 하면 5손가락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유형의 인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찝쩍대는 바람둥이 유형들이죠. 양다리는 기본이고요.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늘 이성에게 여지를 남기는 사람들. 그 여지를 넘겨 무언가 썸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도 바람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우는 사람은 절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파는 그 사람. 그들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바람둥이의 심리적 민낯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눈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 때부터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이야. 날 때부터 그렇다는 건 유전자의 문제죠. 진짜 한눈 잘 파는 유전자가 있는 걸까요? 실제로 이런 연구를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연구팀에서 수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자주 한눈을 팔고 바람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도파민을 분비하는 도파민 수용체가 길었다라고 하죠. 즉, 도파민 수용체가 길어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수록 한눈 파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태어날 때부터 한눈 파는 사람이 정해진 걸까요? 저는 인지심리학자로서 그건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더라도 사람의 성격과 습관은 정말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연구들을 틀렸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이런 연구들의 결과를 조금 비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많이 분비될까요? 바로 우리가 흥분했을 때입니다. 다음의 두 상황 중에 언제 더 흥분하기가 쉬울까요? 첫째, 아주 조용한 도서관. 둘째, 큰 음악이 나오는 클럽. 정답은 분명하죠. 도파민 분비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도파민 분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스스로를 자주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유전자 영향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런 상황을 더 많이 만들어서 도파민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도서관보다는 클럽에서 당연히 한눈 팔기도 쉽겠죠. 심리학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땅을 치고 후회한다. 흥분된 상태에서는 자기 감정의 종류나 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한눈 파는 건 역시 이렇게 잘못된 결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한눈 판다는 건 내 스스로 나의 감정을 믿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 감정을 믿을 수 없으니까 결정을 번복하고 싶어하고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스스로의 감정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런 시간은 만들지 않은 채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늘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끄러운 데서 음식을 먹으면 더 짜고 더 달고 더 자극적인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금지된 것, 조금 더 자극적인 상황을 언제 원하게 될까요? 바로 복잡하고 정신없는 환경에 자기를 더 많이 노출시킬 때입니다. 자꾸 한눈 파는 사람들의 성격을 보게 되면요.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충동 조절 장애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격은 왜 생겼을까요? 내가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하고 조용한 상황을 어린 시절부터 거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압박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부모 아래서 충동 조절 장애인 아이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아이가 혼자 생각하거나 혼자서 뭔가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역시 스스로의 감정을 돌아보고 정리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은
결국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한눈 파는 사람들만의 공통적인 특징이 말싸움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갈등에 직면하지 않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해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혹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겨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이 겉돌면서 그냥 말싸움을 피해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집중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감정이 깨끗이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정리하지 않고 피해버린다? 결국 서로 답답한 채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싸우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원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바람둥이들은 원만합니다. 둥글둥글하다, 서글서글하다라는 얘기를 듣죠. 모든 상황에서 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언쟁이 필요할 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때 그 사안을 무작정 피해버리기만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한눈을 파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싸우기만 한다, 별일 아닌데도 싸움으로 만들려고만 한다, 그럴 때는 또 다른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저기 한눈 파는 사람이 반대인 집착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집착하는 사람 혹은 집착적인 사람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끝내지 않고 끝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피해야 할 싸움은 잘 피하고 집중해야 될 때는 잘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적정한 지점을 잘 찾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면서 초반에 극단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면 그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내 연인이 한눈을 참 잘 파는 사람이다 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더 속상하게도 그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눈 파는 사람들은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 접근 동기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접근 동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접근의 반대말인 회피. 회피 동기는 무슨 뜻일까요? 나쁜 일을 막아내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된다라는 욕구가 회피 동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눈을 잘 파는 사람들은 여기에 좋은 게 있고 저기에 좋은 게 있고 여기 오면 또 이런 좋은 사람 있네. 접근 동기만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담감을 줘야 됩니다. 나는 너를 믿어. 그러니 제대로 해봐. 트러스트, 즉 신뢰가 기초가 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접근 동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는 가치가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멋있고도 품위가 있어 보이거든요. 반대로 나한테 집착하는 사람이 연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회피 동기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에 정말 민감하죠. 자기의 연인이나 아니면 자기의 파트너 혹은 배우자를 괴롭게 만드는 결과가 대부분 자꾸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들어와,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집착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게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역규칙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이렇게 들여다보지 마 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거꾸로 합니다. 습관적으로 바람 피우는 사람에게 약속을 잘 지키라고 하고요. 집착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하니까 효과도 반감되거나 아니면 그 반감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해봤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깨끗이 포기하고 이별하셔도 됩니다. 인간의 한눈 팔기와 집착에 대한 내가 부합되는 용서와 대화를 했는데도 안 됐다 라고 하면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정말 많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의 사전적 정의는 참되고 올바른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정의가 됩니다. 진정성이랑 나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서 나도 편해지고 상대방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리저리 기웃대고 한눈 파는 사람들은 모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기의 진짜 모습이 아닌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가식적인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게 되죠. 결국 본인도 답답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갑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관계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남기게 되겠죠. 그러니 또 다른 관계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진정성을 보여야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요. 그리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이고 그 솔직한 모습에 흔쾌히 동의해주는 상대방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